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구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한민국 가장이죠. 평범하기 그지없는 삶이지만 저는 그런 제 인생이 좋았습니다. 귀여운 아들을 키우며 현명한 아내와 함께하는 일상이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전 이런 제 삶의 평화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전 오랜 시간 믿어온 사람에 관한 뜻밖의 진실을 마주하게 됐죠. 오늘 저는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분께 털어놓고 위로와 응원을 얻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한때 건축자재 사업으로 이름을 날리시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변두리긴 하지만 서울에 번듯한 사옥을 두고 직원을 수십 명 거느리던 사장님이 바로 저희 아버지셨죠. 유년 시절에 저는 정말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순탄하기만 한 인생은 어디에도 없는 걸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원래 병약하시던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도 주변의 권유를 뿌리치고 재혼하지 않은 채 혼자서 저희 남매를 키우며 사업을 키우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잘 나가던 아버지의 사업에도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여기저기 버려놓은 사업이 연쇄적으로 무너졌고 평생 쌓아오신 것을 거의 다 잃는 극한의 상황을 맞게 되신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남의 돈 떼먹지 않고 액수가 적은 빚 하나까지 모두 정리하신 뒤 충청도 시골 마을에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해 내려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식들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난 이제 조용히 쉬면서 살란다. 보험이랑 연금 들어둔 것도 있고 아직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러니 아비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인생 살거라. 그 말씀대로 사업을 접은 아버지는 시골집에서 텃밭을 일구며 홀로 조용한 노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뿐인 누나는 결혼 후 캐나다로 이민가 아버지를 챙길 수 있는 자식은 저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멀리 사시는 아버지를 찾아가 청소도 해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별 불만 없이 제 뜻을 잘 따라줬고요. 그럴 때면 저는 싹싹하고 이해심 많은 아내를 만난 게 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이 훌쩍 넘어 만난 아내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하나 두고 있죠. 아내는 저보다 3살 아래지만 심적으로 의지가 많이 들 만큼 성실하고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일에 싫은 내색 한 번 없었고 주말이면 제가 시키지 않아도 시골집으로 내려가 아버지 댁 청소를 도맡아 하는 고마운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 아내가 예전보다 아버지에게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그런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예전처럼 시댁 일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마음은 여전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어떤 상황이 닥쳐도 아내가 당연히 제 뜻을 따라줄 거라는 믿음이 늘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터졌어요. 아직 모두가 잠들어 있던 이른 새벽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사시는 시골집 이웃 어르신이셨어요. 두석이냐? 네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얼른 와라. 지금 119 불렀다. 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원래 나랑 요즘 매일 약속을 들어가는데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집에 들어와 보니 화장실에 쓰러져 있지 뭐냐. 이럴 시간 없다. 빨리 오라니까. 그래서 저는 잠옷에 겉옷만 걸친 채로 차 열쇠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병원에서 아버지가 이미 수술 중이시라는 말을 듣게 됐죠. 나중에 담당 의사가 이런 설명을 해주더군요. 어르신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엉덩망울을 찌으셨는데 고관절과 척추가 부러지고 넘어지실 때 충격으로 뇌출혈도 함께 왔습니다. 수술에 최선을 다했는데 고령이라 경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초조한 마음으로 양손을 맞잡은 채 물었어요. 저희 아버지 목숨에는 지장 없으신 거죠? 네, 생명인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끊고 절 바라봤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이 잘 끝나도 예전처럼 걷긴 어려우실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저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말에 한없이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후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목숨을 건지셨어요. 하지만 의사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셨지만 걷기는 힘든 불구의 몸이 되신 겁니다. 하반신 마비, 그게 아버지의 최종 진단명이었습니다. 의사에게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복도 끝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노력하며 반듯하게 사시던 아버지가 자신의 힘으로는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는 몸이 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전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캐나다에 있는 누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아버지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는데 이제 걸을 수가 없는 몸이 되셨어. 수학이 넘어 누나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서가, 누나가 미안하다. 내가 당장 들어갈 상황이 아니라서 병원비는 최대한 보탤게. 어려운 문제를 너한테만 다 미루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나도 다 이해해. 그 먼 곳에서 돌봐야 하는 애들 두고 당장 들어오기가 쉽겠어. 그 아버지는 내가 잘 모시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급한 일 정리되면 천천히 들어와. 미안해, 두서가. 그래도 올케가 착한 사람이라 안심이 된다. 그 올케한테도 미안하고 이 은혜는 내가 나중에 꼭 갚는다고 전해줘. 은혜는 무슨? 상황이 이러니까 당연히 그나마 가까이 있는 우리가 모셔야지. 그렇게 몸이 불편해진 아버지를 저희가 모셔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잠자리에 누워 아내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아버지 퇴원하시면 여기로 오셔야 할 것 같아. 그 누나도 한국에 없고 자식이라고는 나뿐이니 당연히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맞는 거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전 당연히 아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부터 한결같은 아내의 선한 마음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선뜻 좋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던 아내의 입에서 뜻밖의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자기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돼? 예상치 못한 아내의 반응에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어요. 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솔직히 나 아버님 모시는 거 자신 없어. 요즘 좋은 시설도 많은데 굳이 집에서 모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 요양원이 나쁜 곳은 아니잖아. 전문 인력도 있고 아버님처럼 재활하셔야 하는 분들은 집에 계시는 것보다 시설 잘 돼 있는 곳에서 관리받으시면서 사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을 거야. 저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어 계속 그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신 그거 진심이야? 멀쩡한 아들 며느리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를 남 손에 맡기자고? 그게 뭐 어때서? 꼭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 요양원이 안 좋은 곳이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자기 부모랑 가족을 보내겠어? 다 일부 문제 있는 사람들 때문에 편견이 생겨서 그런 거지. 그만! 저는 아내의 말을 다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끊고 말았어요.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예전에 옆집 할머니 요양원 가시는 거 보고 안타깝다고 눈물까지 흘린 사람이 당신 아니야? 근데 상관없는 남일 앞에선 착한 척하더니 막상 자기 일이 되니까 말을 바꾸는 거야?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저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마음에 언성까지 높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억울하다는 듯 지지 않고 목소리를 키웠어요. 나 자신 없다니까? 솔직히 당신은 아침에 나가서 밤에나 들어와 삐쭉 인사만 하면 그만이잖아. 종일 아버님 뒤치다꺼리 하는 건 나라고. 애도 키우고 당신도 뒷바라지하면서 아버님까지 어떻게 돌보라는 거야? 당신이 지금 갓난애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혼자 다 하래? 집으로 요양보호사 부르면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주말엔 내가 다 할 거야. 절대 당신한테만 다 미루지 않을 거라고. 싫어.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드나드는 것도 내키지 않고 아버님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하는 것도 불편해. 뭐? 불편? 당신 고작 그런 이유로 우리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야? 고작이라니? 당신 일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 나한텐 중요한 문제라고. 너무나 낯선 아내의 모습에 전 실망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정말 실망이다. 아버지가 평소에 당신을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없는 형편에도 당신 먹으라고 철마다 홍삼 보내시고 하나뿐인 며느리 힘들까봐 우리 엄마 제사도 없애고 절에 맡기신 것도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원래 매일 얼굴 보면서 부딪히고 살면 좋았던 사이도 나빠지는 거야. 그럴 바엔 요양원에 모시고 자주 찾아뵙는 게 원만한 관계로 오래가는 법이라니까? 자주 찾아뵙긴 퍽이나. 솔직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안 그래도 요즘 당신한테 섭섭했어.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뻔히 알면서 예전 같지 않게 너무 소홀했잖아. 예전엔 시키지 않아도 혼자 내려가서 청소해드리고 반찬도 해 나르고 하더니 요즘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명절에도 안 가려 하고. 도대체 왜 그래? 제 말에 아내가 전곡을 찔린 듯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애가 학교 들어가면 원래 엄마가 바빠지는 거야.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 마음이 변한 거겠지. 친정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양가 똑같이 효도해야 하니 시부모한테도 신경 쓰는 것처럼 굴다가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니 우리 아버지한테 신경 쓰는 게 억울하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알았지만 아내가 너무 어이없게 나오니 저도 자꾸 억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역시나 그런 제 말을 들은 아내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거 진심이야? 됐어. 치사하게 이런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난 절대 아버지 남의 손에 못 맡기니까 그렇게 알아. 제 굳은 의지를 느꼈는지 아내는 원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절 노려보면서도 더 이상 큰 소리 내질 못했습니다. 다만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확인하듯 한 번 더 물었죠. 내가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정말 꼭 모셔야겠다 이거지? 당연하지. 현준아, 네가 나랑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그런 제 말을 끝으로 아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가더군요. 문틈으로 물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아내가 눈물을 닦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안쓰러운 마음보다 괘씸한 마음이 컸습니다. 거동 못하는 시아버지 모시라고 했다고 우는 거야? 결정적일 때 저런 모습 보일 거면 차라리 그동안 착한 척을 하지 말든지.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실망시키지? 물론 아내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아내가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믿음직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뜻밖의 반응을 보이니 제 마음이 더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를 믿었어요. 병수발이 두려워 싫다고 하긴 했지만 막상 제가 아버지를 모셔오면 마음을 돌릴 거라고 생각했죠. 천성이 나쁜 여자는 아니니까요. 별 수 없다는 걸 알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돌리겠지? 막상 닥치면 또 잘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저 편한 대로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아버지의 퇴원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휴가까지 내고 병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퇴원 수속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미리 주문해둔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집으로 향하는 그 짧은 순간에 아버지가 힘없이 제 손을 잡으며 조그맣게 말씀하셨어요. 두서가 고맙다. 이 아비가 너한테 참 무거운 짐을 지우는구나. 태우 어머마건 얘기가 다 된 거지?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지금쯤 저녁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태호 자라는 거 보면서 저희랑 마음 편하게 사시면 돼요. 전 그렇게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물론 저 혼자 생각으로 한 말이지만 제가 10년 넘게 보아온 아내라면 그럴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아내의 따뜻한 웃음과 맛있는 저녁이 아닌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집안에 불이 다 꺼져 있고 온통 정적만 흘렀어요. 저녁 때가 다 돼가는데도 주방에서 음식 냄새 하나 풍기지 않았고 평소 같으면 웃으며 달려나올 아내는 기척도 없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아 다급하게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태호야! 제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지만 여전히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전 얼른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를 거실에 모셔두고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안방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러다 방문을 연 순간 그만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옷장 한쪽이 텅 빈 채로 열려 있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아내가 자주 입던 옷들, 화장대 위에 기초 화장품, 심지어 베갯머리에 늘 놓여있던 아내의 수면 등까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있어야 할 교과서와 옷걸이에 걸려있던 아들의 옷, 침대 위에 늘 놓여있던 낡은 인형까지 모조리 사라졌더군요. 옷장 서랍도 반쯤 열린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리고 손을 덜덜 떨면서 핸드폰을 꺼내려는데 그때 거실에서 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서가 집에 아무도 없는 거냐? 아, 네 아버지. 그 사람 이모님 댁에 무슨 일이 있나 봐요. 태우 데리고 며칠 거기 갔다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병원에서 일 보느라 문자 확인을 못했네요. 얼른 저녁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태연한 척 둘러대고 아버지를 미리 준비해둔 작은 방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얼른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는 가는데 받질 않더군요.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통화 연결음이 끊기며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기계음만 반복됐습니다. 저는 속이 터져 갑갑한 마음을 간신히 누르며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보 어디야? 아버지 지금 집에 모셔왔는데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설마 태우까지 데리고 나간 거야? 빨리 전화해. 하지만 답장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냉장고를 뒤져 아버지 저녁을 챙겨드리고 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몇 숟갈 뜨다 말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혔어요. 아버지가 퇴원해 오시는 걸 뻔히 알면서 아내가 아이까지 데리고 짐을 싸서 잠적하다니. 아버지를 모셔오는 날이라 집을 나간 거야? 자긴 싫다는데 내가 기어코 고집을 부리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애까지 데리고 이런 짓을 하지? 기가 막혀서... 그래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녁 10시, 11시, 자정이 지나도 아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소파에서 그대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아침나절에 처가 쪽 이모님께 조심스레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뒤 아내가 가장 의지하던 친척이셨거든요. 이모님, 저 이서방이에요. 혹시 어제 현진이가 태우 데리고 거기 갔어요? 뭐? 현진이가 왜? 난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에요. 이모님 댁에 간다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 모임이라는 거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그러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 친구 두 사람에게도 조심스레 물어봤지만 다들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어요.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감쪽같이 애를 데리고 사라진 아내가 연락도 받지 않으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설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짐을 챙겨 나간 거 보면 분명히 자기 발로 나간 게 틀림없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세상 무서운 것도 모르고 어디 애까지 데리고 집을 나가?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물론 황당하고 화도 났지만 밤새 연락이 안 되니 자꾸만 걱정이 커졌습니다. 온갖 흉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라 등골이 서늘해지기도 했죠. 그래서 회사에 급하게 휴가를 내고 아버지 아침을 챙겨드린 뒤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인사하는 담임 선생님에게 다급하게 물었죠. 선생님, 혹시 오늘 저희 태호 등교했나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태호요? 며칠 전에 어머님께서 미리 연락을 주셨는데요. 여행을 가게 돼서 당분간 출석 못할 것 같다고요. 어차피 며칠 뒤면 방학이라 쉬기로 했는데 무슨 일 있는 건가요? 그래요? 혹시 그거 말고 다른 연락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가족여행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같이 가시는 게 아니었나 봐요. 담임 선생님의 당황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대충 대답했죠. 네. 제가 회사에 일이 있어서 며칠 집을 비웠거든요. 집사람이 처가 식구들이랑 여행을 간 모양인데 제가 날짜를 헷갈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있지도 않은 처가 식구 핑계를 대고 허둥지둥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여행이라니, 이 여자가 애 학교까지 빼먹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이건 그냥 잠깐 삐쳐서 충동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앞이 캄캄했어요. 아내와 아들이 없어진 것도 문제지만 당장 제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바쁘게 서둘러 요양보호사를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어렵지 않게 구해지더군요. 오전에 집으로 와 아버지를 돌봐주다 점심과 약을 챙겨드리고 가는 걸로 급하게 계약했죠.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가고 나면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아버지를 모시는 건 오롯이 제 몫이었어요. 식사와 약을 챙겨드리고 다리가 굳지 않도록 주물러드리고 씻겨드리고 화장실 이동을 도와드리느라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잠드시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혹시 기다리는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매정한 아내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은 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켜져 있어도 받기를 거부해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믿을 수 없고 기가 막혀 화가 났습니다. 결혼 10년 가까이, 아니 연애까지 합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내였어요. 제 앞에서 큰 소리 낸 적도 별로 없고 친구들 만나서 놀아도 아이와 남편 걱정 때문에 해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들어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시아버지 수발 들기 싫어 아이까지 데리고 사라진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전 결국 이성을 잃고 아내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현진, 지금 이 문자 보고도 답 없으면 나 내일 아침 당장 경찰서 가서 실종 신고할 거야. 태호까지 데리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어. 당신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렇다고 아내를 협박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소리만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연약한 아내와 아들이 어디서 지내고 있는 건지 그것만이라도 확인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내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휴대폰이 울리고 화면에 아내의 이름이 떴습니다. 전 혹시 전화가 끊기기라도 할까봐 서둘러 전화를 받아 소리치듯 물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태훈 잘 있지? 애 학교는 왜 안 보내?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제 목소리는 화가 났다기보다 거의 울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잔뜩 흥분한 저와는 달리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는 한없이 냉정했습니다. 태훈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 학교는 이제 방학이라 문제 없어.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딘지 당장 말해. 내가 지금 바로 데리러 갈 테니까. 미쳤어? 그럴 거면 나오지도 않았어. 제발 우리 찾지 마. 야, 너 지금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짓이야? 내가 아버지 모셔왔다고 이러는 게 맞아? 당연하지. 내가 분명히 아버님이랑 같이 못 산다고 했잖아. 너무나 당당한 아내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니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해 마음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알았어. 당신 의견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밀고 나간 거 미안하게 생각해. 그렇다고 이렇게 애까지 데리고 가출하는 건 좀 아니잖아. 아버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셔. 이모님 댁에 일이 있어서 애랑 거기 다니러 갔다고 했으니까 제발 빨리 돌아와. 하지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숨소리만 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전화가 끊기는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조급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입을 열려고 하는데 아내가 조그맣게 중얼거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할배... 뭐? 누구? 그 할배 죽기 전까진 집 안 들어가. 순간 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몇 번을 말해. 그 할배 죽기 전까진 절대 안 들어간다고. 그 할배가 있는 한 우린 같이 살 수 없어. 뭐야? 너 미쳤어? 마음말도 정도 끝 해야지 지금 누구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어. 이런 상황 다 당신이 만든 거야. 난 끝까지 싫다고 했는데 당신이 좋아서 모셔왔으니 당신이 모셔. 난 죽어도 못해. 그럼 어쩔 건데?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태호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아니, 이혼은 안 해. 내가 왜 그 할배 때문에 그런 짓까지 해야 해? 그 사람 죽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거야. 뭐라고?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난 할 말 다 했어. 혹시 우리가 들어가길 바라면 지금이라도 그 할배 집에서 내보내. 그 사람만 나가면 나 태호 데리고 바로 들어갈 거야. 그럴 거 아니면 나한테 더는 아무것도 묻지 마. 그러더니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저는 아내와의 대화 내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의 바르고 사리분별 잘하던 사람이 시아버지에게 할배라고 하질 않나. 죽을 때를 기다리겠다며 섬뜩한 말을 하질 않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피곤한 몸으로도 잠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떠올랐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거동 못하는 시아버지 모시는 게 그렇게나 끔찍한 일인가? 내가 애까지 낳고 살던 여자를 이렇게나 몰랐던 거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의 행동에 공감이 가지 않았어요.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신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인 제 생일은 그냥 넘어가도 며느리 생일은 꼭 챙겨주실 만큼 며느리를 아끼던 분이셨죠. 아내도 그런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했고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아버지 모시려고 한 게 그렇게나 이기적인 욕심이었던 건가? 그 순간에도 아내 입에서 나온 할배라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기 같은 게 생겼죠. 그래, 좋아. 이제라도 네가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니 다행이지. 겉으론 세상 착한 며느리인 척 가증을 떨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결국 밑바닥을 보이는구나. 나도 이제 너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어. 네가 이렇게 차갑고 막무가내인 여자라면 나도 너랑 더는 살 이유가 없지. 그래도 애는 절대 못 줘. 무슨 짓을 해서든 애는 찾아올 거야. 두고 봐. 그렇게 이를 갈며 아내와 헤어질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아내를 철석같이 믿어온 저 자신을 원망하고 지난 세월을 후회했어요. 그동안 제가 아내를 위해 해준 일들이 하나둘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아내가 저희 아버지에게 잘한 만큼 저도 처갓집에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처형에 관련된 일이었어요. 아내에겐 5살 터울의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처형은 이미 폐쇄병 등이 입원해 있는 상태였어요. 처음 장모님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많이 놀랐었죠. 이서방, 이건 미리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현진이 위로 큰애가 하나 있는데 지금 병원에 있어. 정신적으로 좀 아파서 10년 넘게 그런 상태라네. 자기가 장녀니까 집에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 전문대 나오자마자 취직해서 도움을 많이 준 아이지. 근데 20대 중반에 갑자기 정신을 놓더니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 전 너무 놀라서 뭐라고 해야 할지 선뜻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비 장모님 앞에서 티를 낼 수 없어 최대한 태어난 척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장모님이 그동안 속상하셨겠네요. 현진이가 그런 얘기를 안 해서 몰랐어요. 걔도 언니 얘기하는 걸 힘들어해. 마음 불편하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현진이도 각오하고 있어. 자네가 결혼하기 싫다고 해도 우린 할 말 없네. 네? 아닙니다. 사람이 아픈 게 무슨 죄가 되나요? 전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장모님. 현진이도 제가 잘 달랠게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가족도 제 가족이란 마음이었기에 처형이 아픈 게 안타깝긴 했어도 꺼려지진 않았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처형 면회를 다녔습니다. 저와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예의를 갖춰 인사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죠. 처형, 저 두석입니다. 현진이 남편이요. 현진이가 아이를 낳아서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아기 사진 보여드리려고요. 대답이 돌아온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언니는 저에게도 형제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장인어른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충격 때문인지 장모님까지 2년 전에 쓰러져 세상을 떠나신 뒤로는 처형의 병원비가 전부 저희 몫이 됐습니다.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으니 약값과 치료비까지 합치면 매달 100만 원 넘는 돈이 꼬박꼬박 빠져나갔네요.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싫은 소리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혹시라도 아내가 미안해할까봐 제가 알아서 먼저 챙겼죠. 여보, 이번 달 처형 병원비도 내가 월급 들어오자마자 먼저 보냈어.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럼 아내는 금방 눈가가 촉촉해져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곤 했어요. 자기야, 정말 고맙고 미안해.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당신 하나뿐인 언니잖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맹세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하나뿐인 처형을 챙기는 건 당연히 저희 몫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아내가 시아버지를 모시기 싫다고 애까지 데리고 집을 뛰쳐나가 버리니 그런 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가 됐습니다. 자격도 없는 여자에게 제가 너무 과한 애정과 정성을 쏟았다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졌죠. 내가 묵묵히 해준 건 다 물에 씻겨 내려간 모양이야.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너한테 더 이상 기대할 거 없지. 다음 날 저는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미리 예약해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제 얘기를 차분하게 들어주더군요. 그러니까 부인께서 노령의 시부와 같이 못 살겠다는 이유로 아이까지 데리고 가출하신 상태고 연락은 되지만 귀가는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전 이혼을 원합니다. 이혼 사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까지 데리고 장기간 가출한 점은 양육권 다툼에서도 우리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저는 본격적인 이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10년 동안 부부로 산 사람에게 법적 수단을 쓴다는 건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 당시 제 마음속에서 아내는 이미 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바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현진, 나 오늘 변호사 선임했어. 이혼 소송 들어갈 거야. 태호는 내가 데려온다. 준비해둬. 문자를 보내도 답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수없이 연락해도 무시하던 아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땐 달랐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신 내 얘기 못 들었어? 난 이혼 안 해. 전 기가 막혀서 죄 없는 가로소를 노려보며 대답했어요. 이게 말이 돼? 당신이 집을 나간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라며? 당신은 아버지를 모시기 싫은데 난 모셔야겠으니 깨끗하게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되잖아. 왜 이혼은 안 한다는 거야? 말했잖아, 묻지 말라고. 그 할배가 그 집에서 나가면 돌아갈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전부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는 게 집인 줄 알아? 난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하지만 제 말은 아랑곳 없이 아내는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소송을 걸든 말든 상관없다며 자기는 이혼도 안 하고 애도 못 보낸다는 말뿐이었죠. 저는 차에 타고도 출발하지 못하고 핸들을 내리치며 혼자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정말 돌아버린 거 아니야? 이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수발은 못 든다는 것도 둘 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시아버지가 싫으면 이혼하면 될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혼은 죽어도 안 하면서 같이 살 수도 없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아내의 마음이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고 낮에는 회사 나가고 저녁엔 아버지 수발을 드는 생활을 이어갔어요. 요양보호사 아주머니가 반나절 도와주신다고 해도 퇴근 후부터 다음날 출근 전까지 제가 아버지를 챙겨야 하니 쉽진 않았죠. 한 번은 잠자리에 누워서 저도 모르게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일이 여기까지 온 거지? 나이 들고 거동 불편한 아버지 모시려고 했다는 이유 하나로 애도 못 보고 이혼 소송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갑자기 참아온 서러움이 북받쳐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나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아버지가 아들이 겪는 일을 모르시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둘러대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두서가,
이 태호랑 어멈은 언제 오냐? 얼굴 본 지가 한참이다. 아버지, 그 사람 이모님이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그쪽에도 이모님 돌봐드릴 사람이 없어서요. 현진이가 죄송하다고 꼭 전해달래요. 그럼 태호라도 보내지. 간병하려면 힘들 텐데 왜 애까지 데리고 있어? 학교는? 애가 지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해서요. 방학이라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아버진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설마 아내가 시아버지 모시기 싫어 나갔다고 생각하진 못하시는 것 같았죠.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살갑게 굴었는지 며느리를 완전히 믿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내와 태호가 집을 나간 지 어느덧 한 달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두석 씨, 이혼 조정 기일이 다음 달 중순으로 잡혔습니다. 부인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지 않으면 공시 소달로 진행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아내와 함께 보내는 노후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먼저 이혼을 원하게 되다니 가슴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던 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어 아버지는 잠자리에 드셨고 저 혼자 저녁 먹은 설거지를 끝내고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저는 아버지가 깨실까봐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다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마주한 아내가 문 밖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이라 놀라기도 했지만 아내의 달라진 모습 때문에 더 놀랐네요. 아내는 한 달 만에 살이 얼마나 빠진 건지 광대가 도드라지고 눈은 퀭했어요. 늘 발그레하게 보기 좋던 볼도 쏙 들어가고 얼굴색도 너무 어두워 보였죠. 언뜻 보면 다른 사람처럼 보일 지경이었어요. 저는 어찌나 놀랐는지 화낼 여력도 없어 입만 떡 벌린 채 변해버린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행동은 더 뜻밖이었어요. 절 보자마자 갑자기 현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예상 밖의 말을 꺼냈죠. 여보,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언니가... 하지만 아내가 입을 열자 잠시 날아갔던 제 이성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돌려보려고 해도 콧방귀도 안 끼던 아내가 갑자기 제 발로 들이닥친 게 저한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라니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이를 갈듯이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기어들어왔나 했더니 도와달라고? 왜? 언니 병원비 내야 하는데 돈 떨어졌냐? 너 도대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이런 개수작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애나 데려와. 태훈 어딨어? 내 친구네 맡겼어.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뭐? 내 자식을 왜 남의 집에서 눈치 보게 만들어? 당장 데려오지 못해? 하지만 아내는 마치 어리 빠진 사람처럼 제 말은 대꾸하지 않고 여전히 무릎 꿇은 채로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우리 언니가 췌장암 말기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전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아내를 바라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너는 시아버지 모시기 싫어서 집까지 나간 주제에 나한텐 계속 돈이나 내놓으라는 거야? 처형 일은 안타깝지만 시아버지를 내팽개친 아내를 더 이상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데 그런 제 말을 들은 아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따지듯이 말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왜 나갔는지 아마 짐작도 못하겠지? 왜 나가긴 시아버지 병수발 들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했겠지. 그걸 꼭 말해야 알아? 하지만 아내는 억울한 표정으로 눈시울까지 붉히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어 전 화가 나기보다 어이가 없었어요. 헌데 그때 아내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더니 저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고 이것 좀 봐.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가 사진을 너무 코앞까지 내밀어 거의 반강제로 사진에 눈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오래된 사진 속에서 남녀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런데 별 생각 없이 들여다본 사진을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 속 남자가 한창 잘 나가시던 50대 시절의 저희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제 눈은 당연히 아버지와 팔짱을 낀 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여자에게로 향했죠. 여자는 많이 먹어도 20대 초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듯한 젊은 여자였어요. 헌데 그 여자가 어딘지 굉장히 낯이 익은데 누군지는 바로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여자의 정체를 깨닫고 그만 사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내가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알아보겠어?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저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멍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듯 물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분명 우리 아버지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처형? 그렇습니다. 2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오래된 사진 속에서 50대의 저희 아버지와 20대의 처형이 나란히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자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 제대로 봤어. 우리 언니야. 왜 두 사람이 같이 사진을 찍었냐고? 그건 아버님한테 직접 물어봐.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불을 켜고 주무시는 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받은 사진을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무슨 사진이에요? 이 여자분이랑 왜 이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그러자 사진을 확인한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분명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진 사진에서 시선을 돌리며 별일 아니라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잠깐 일했던 격리 아가씨다. 집안이 어려워서 내가 좀 도와줘서 고맙다고 사진 찍자고 한 것뿐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거실에 있던 아내가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이 위선자! 우리 언닌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아이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절망도! 그러더니 방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20년 넘게 아무도 몰랐던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2년 전에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내가 친정집 정리하러 갔던 거 기억하지? 그때 창고 구석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 혹시나 하고 열어보니 언니가 젊은 시절에 쓰던 물건이 고스란히 들어있더라? 아무도 모르게 언니가 창고에 보관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이 사진 한 장이랑 언니가 쓴 일기장이 들어있었어. 일기장? 저는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몰라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되물었습니다. 그래, 언니가 전문대 졸업하고 건축자재 만드는 회사에 격리로 취직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 회사 사장이 언니랑 20살 넘게 차이 나는 호랍이었나 봐. 언닌 그 사장이랑 아무도 모르게 사귀다가 아이까지 가졌어. 뭐? 미처 알지 못했던 처형의 과거사에 놀란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손등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 사장은 언니와의 관계를 아무도 모르길 바랬나 봐. 두 사람 사이를 철저하게 숨기길 원했고 사진 한 장 안 찍으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비밀로 만났다고 하더라. 근데 언니가 아이를 가지게 된 거지. 물론 언니는 기쁜 마음으로 결혼하길 원했어. 근데 그 사장이 가족한테 인사드리자고 하는 언니한테 돈 봉투를 주면서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는 거야. 딸뻘 되는 격리랑 애까지 만들었다는 소문나면 자기 이미지는 추락하고 다 큰 자식들 앞에서 얼굴 들 수가 없다고. 그때부터 제 가슴이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래도 언니는 아이를 낳고 싶으니 자식들한테 인사하고 결혼하자고 매달렸어. 가정이 있는 유부남도 아니었고 나이 차이 좀 많이 나는 건 언니한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그런데 사장은 그런 망신을 감수할 만큼 언니와 아이를 원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체면을 구기기 싫었던 사장이 아는 의사한테 웃돈을 찔러주고 밤중에 문 닫힌 산부인과로 언니를 강제로 끌고 가서 수술을 시킨 거야. 거기까지 듣던 저는 깜짝 놀라서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지만 아내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언니를 내팽개치면서 뭘 했는지 알아? 자기와의 일을 떠벌려 봐야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둘이 만난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니 잡아떼면 그만이라면서 큰 소리치고 협박했어. 언닌 강제로 아이를 잃고 사랑하던 사람한테까지 버려진 충격으로 그 젊은 나이에 정신을 놓아버린 거야.
이 모든 게 다 언니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고. 이 사진은 둘이 술을 먹고 남자가 잔뜩 취했을 때 언니가 몰래 찍어둔 단 한 장의 사진이라고 했어. 남자는 취해서 언니가 사진 찍은 것도 기억 못했다나? 그러더니 아내가 몸을 돌려 침대에 누운 채 떨고 있는 저희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때? 잘 들었나? 이게 우리 언니가 20년 넘게 정신병원에 갇혀서 사는 이유야. 그러면서도 자기가 누구한테 버려졌는진 끝까지 침묵했지. 자기를 버린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켜주고 싶었던 거야. 우리 부모님도 언니를 버린 남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모르고 돌아가셨어. 근데 그 남자가 바로 당신이었다니. 세상 법 없이도 살 것처럼 굴던 당신이 내 언니를 망가뜨리고 버린 남자였다니. 내가 2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고. 아내는 아버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절규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내뱉었습니다. 맘 같아선 당장 달려가서 그 역겨운 가면 벗겨버리고 싶었는데 내 남편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고민이 됐어. 남편이 흔들리면 우리 집, 우리 태우까지 흔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2년을 혼자 꾹 참아냈지. 그리고 그대로 입 다물고 살려고 했는데 하필 그 원수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니. 매일 그 얼굴을 보고 밥상을 차리고 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았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언니와 우리 가족이 겪어야 했던 괴로움을 떠올리면 도저히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서 도망친 거야. 저는 이 믿을 수 없는 과거의 사연 앞에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평생 가슴에 하늘 안고 산 우리 언니가 말기암이야. 폐쇄병동에서 정신을 놓고 있으니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전혀 몰랐던 거지. 이제 언니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언니마저 떠나면 내 친정 식구는 정말 아무도 남지 않는 거야. 그러더니 아내가 또 오열했습니다. 저는 고개 숙인 아버지를 돌아보며 주먹진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맘 같아선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며 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아버지, 이 사람 말이 다 사실이에요? 결국 아버지도 한참을 침묵하시다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그땐 체면 때문에 그런 몹쓸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 주변에서 딸 같은 여자랑 애까지 가졌다고 수근거릴까봐. 자식들 볼 낯이 없어서 사업에 나쁜 영향이라도 줄까봐 싫다는 여자를 강제로 수술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잊고 살려고 노력했어. 근데 그 여자가 현진이 언니였다니 정말 꿈에도 몰랐던 일이다. 내가 그때 저지른 죄로 벌을 받아 사업도 망하고 다리도 못 쓰는 산송장이 된 것 같구나. 하지만 아내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 원망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외쳤어요. 불쌍한 척하지 마! 당신 때문에 아이도 젊음도 빼앗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가서 사죄해. 그게 당신이 인간으로서 할 마지막 도리야. 지금 이 순간 지나면 당신은 영원히 용서를 빌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야. 그 말에 아버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흐느끼셨고 저는 만연자실한 채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던 아내가 왜 변해버렸는지 전 너무나 아프게 깨달아야 했어요. 2년 전 언니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버린 남자가 다름 아닌 자신의 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말하지 못한 채 가슴으로 분을 삭히기 위해 참고 또 참았겠죠. 하지만 그런 남자와 한 집에서 매일 얼굴 맞대고 살며 병수발을 들 순 없었을 겁니다. 언닌 그 남자 때문에 꽃다운 청춘을 병원에서 보내고 부모님은 망가진 딸 자식을 보며 가슴을 치다 떠나셨는데 제가 그런 아픔을 간직한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해버린 거예요. 차마 얼굴 맞이하기도 힘든 남자의 병수발을 강요하고 싫다는 아내를 구석으로 몰아 견디지 못하고 집까지 나가게 만든 거죠.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처형에게 죄스러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찾아와 도와달라고 한 건 병원비를 달라는 말도 언니의 병수발을 대신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죽음을 눈앞에 둔 언니에게 찾아가
사과해달라는 것이었죠. 언니가 가슴속에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을 안고 떠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 모시고 처형 보러 꼭 갈게.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아내가 말해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정신병원에 갇혀 지낸 처형은 몸이 병들어도 스스로 표현하지 못하고 아무도 모른 채 췌장암 말기를 맞이한 상태였어요. 검진 한번 제대로 못 받은 인생이었죠. 의식이 흐려지는 처형 앞에서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이시더니 울먹이며 사죄하셨습니다. 하늘은 내가 무릎 꿇고 용서빌 자격도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이렇게 걷지도 못하게 만든 것 같다. 현수가 미안하다. 그때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한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던 처형이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진 것 같았습니다. 처형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아버지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결국 잠들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픈 일이었지만 아내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죠. 내가 지난 20년간 본 언니의 얼굴 중에서 오늘이 가장 편안해 보였어. 자기를 버렸지만 끝까지 놓지 못한 남자의 사과를 받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떠난 것 같아. 전 그런 아내를 조용히 안아주고 처형의 장례를 도맡아 처리했어요. 그리고 장례를 끝낸 뒤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아내에게 처형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사람과 한 지붕 아래서 살라고는 도저히 강요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요양원으로 보내진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치매 증상까지 보이고 계십니다. 제가 찾아가자 병원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0대 젊은 여자만 보면 그렇게 사과를 하세요. 계속 미안하다면서 손을 들어 싹싹 비는 신용까지 하시죠. 아무래도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아버지는 이미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여생에서 짊어지고 가야 할 형벌인 것 같더군요. 한편 처형이 떠난 뒤 집으로 돌아온 아내와 아들은 금방 일상에 적응하고 저희의 가정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오랜 마음고생 후 돌아와준 아내를 위해 좋은 가장이 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합니다. 동생이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늘에 있는 처형이 흐뭇하게 바라보길 바라면서 말이죠. 부디 사연을 함께하신 여러분도 억울하게 떠난 저희 처형의 넋이 하늘에서나마 위로받을 수 있길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럼 긴 사연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